이제 수직창은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가로로 긴 창은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다.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건축연습이라는 계정 운영하고 있는 김건주라고 하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5학년 2학기까지 하고 추가 학기 앞서두고 있습니다. 이제 이 건축 연습 채널을 보고 연락을 드렸다가 네. 이것저것 건축책을 되게 많이 읽으셨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책 2권을 리뷰에다가 부탁드렸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책으로서 컨스트럭팅 아키텍처라고 책을 이제 리뷰하러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네. 건축 책 같은 거에 관심을 갖고 많이 구매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나요? 제가 일단 아까 스케치도 말씀드렸는데 군대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군대에서 또 이제 스케치 말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독서가 있잖아요. 예. 군대에서 보통 독서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독서를 하게 돼서 여러 책들을 읽다가 건축책도 읽게 되었는데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일단 학교를 이제 5학년까지 다녔는데 다른 약간 훌륭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학생들보다는 살짝 이제 좀 열망이 좀 부족했던 그런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군대에서 약간 이제 나도 건축을 그래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못했던 공부 같은 거를 더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그때 이제 여태까지 들은 수업들 그 수업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그 수업에 대한 소개들에서 이제 보통 교수님들이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 좋다 이런 걸 추천해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뭔가 다시 듣고 싶은 수업이 있다면 하고 수업들을 찾다가 그 중에 이제 맨 처음 찾았던 수업이 재료의 이해라는 수업이었어요. 그 수업이랑 같은 교수님이 5학년 1학기 때 이제 빌딩 시스템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 2개 다 추천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었어요. 컨스트럭팅 아키텍처. 한국어로는 이제 설계자 및 시공자를 위한 건축 설계 시공 핸드북이라는 책인데 이제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두껍고 책이 되게 커서 좀 맨 처음에 보고 이런 책이었구나 그걸 좀 알았는데 좀 특이하게도 이제 사무종합 건축사 사무소에서 한국어 번역을 했어요. 이거 근데 책이 엄청 크네요. 근데 네, 책이 엄청 크고 페이지도 엄청 많고 글자도 엄청 많고 읽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좀 공부하면서 읽어가지고 일주일 되게 빨리 읽으셨는데요? 일주일 내내 책밖에 안 읽어가지고 와 대단하다. 네, 그래서 아무튼 사이즈에 비해서는 가볍네요. 네, 이 책이 그 종이가 약간 재활용 종이라고 하는 그런 걸 써가지고 책이 가벼워서 좋습니다. 네, 아무튼 이 책을 제가 이제 그 교수님의 수업들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는 특히 그 재료의 이해는 2학년 때 수업인데 2학년 때는 약간 내가 왜 재료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아는 건축학과 학생이 많이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쉽지 않잖아요. 약간 재료를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이걸 알기가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시험을 위한 공부 약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재료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이거 혹시 얼마예요 가격이? 안 써있던데 이게 지금 예스24 이런 데 들어가면 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2, 3만 원? 네, 두께에 비해 이게 다 흑백이고 교수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읽게 된 거죠. 이 책티는 만들어주신 거죠? 네, 제가 직접 소개를 이제 드리고 싶어서 약간 과제한 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들은 대부분 책에 있는 걸 스캔을 한 거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 이제 건축 설계 시공 핸드북인데 보통 건축물은 설계 단계가 있고 그걸 직접 시공하고 그 뒤에 관리하는 단계를 거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 설계 때는 보통 앞에 설계 단계에 많이 집중해서 보통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약간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제로 지어지지 않고 학생 설계는 그리고 보통 이제 라이노나 스케치업 같은 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물이 그래서 시공에 대한 신경을 보통 이제 4, 5학년 때 어떤 디테일, 실시 설계 이런 수업 들어가기 전에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돼서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도 보면 이 다이어그램에서도 보면 건축물을 이루는 게 타이폴로지, 토폴로지, 테크토닉스라는 또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제 타이폴로지는 사람과 관련된 거, 토폴로지는 땅과 환경, 테크토닉은 지어지는 방법에 대한 건데 실제로는 이 시공이라는 단계가 설계라는 단계에 영향을 끼쳐주잖아요.
뭐 이거를 뭐 골조 구조로 지을 건지 벽 구조로 지을 건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시공과 관련된 선택인데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쓰여진 책인 것 같습니다. 재밌다. 그래서 이 책의 이건 구성인데 차례를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맨 처음에 재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소라는 건 이제 건축의 다양한 요소들 있잖아요. 뭐 벽이라는 요소, 개구부, 뭐 문, 창문, 뭐 바닥, 네 그리고 지붕 뭐 이렇게 있고 구조는 또 이제 말 그대로 구조, 벽 구조, 골조 구조, 철골 구조 뭐 이런 구조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다양한 건물들이 실제로 이 시공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어졌는가 여러 사례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뒤에 한 100페이지 정도는 그 디테일 도면들이 들어가 있어요. 되게 좋다. 네, 이거 학생 때 갖고 있으면 약간 실시 설계 수업이나 이럴 때 약간 치트키로 쓸 수 있는데 진짜 좋다. 네. 근데 디테일서로서는 사실 더 끝판왕 책이 있어요. 건축 디테일 입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세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더 좋긴 한데 이 책은 총체적으로 좀 좋아가지고 네 아무튼 차례가 이렇게 돼 있고 각 파트를 보면은 재료들이 뭐 모듈, 조적, 콘크리트, 목재, 철, 단열재, 유리 이렇게 있잖아요. 각 재료에 대한 어떤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재료들의 여러 물성이 있잖아요. 뭐, 콘크리트도 뭐, 여러 물성이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뭐, 시스템, 그리고 그걸 건축물에 옮길 때의 시스템,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요소도 마찬가지로 뭐, 벽이라면 벽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 벽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목조 건축에서도 벽 시스템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걸 건축물에 옮길 때의 시스템과 또 중요한 건축 의장 뭐 빗물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건축 의장 뭐 도면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고 구조도 그 구조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또 그것들의 사례들 뭐 지어질 때 프로세스가 어떻고 대표적인 시스템들 그리고 에너지는 이제 뭐 빛과 뭐 열과 관련된 파트고요. 여기는 이렇게 뭐 그렇게 비중이 있게 있진 않고 건물들은 아까 말한 대로 건물이 어떤 배경이 지어졌고 그걸 어떻게 시공적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도면 아까 말한 모든 시스템들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이 나와 있는 도면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재료의 중요성을 이 책을 읽으면서 배웠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제가 읽으면서 노랑 하이라이트를 한 걸 이제 제가 여기에 PPT에 가져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설계라는 것은 이제 개념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기 직전의 어떤 단계죠. 그게 건물이 그런 개념적인 거에서 실체가 될 때는 결국엔 재료의 형태로 재료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실제로 건물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재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재료에 대한 이해는 그 공간을 구성하는 어떤 의도를 이제 나타낼 때 재료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이 감각으로 실제로 만나고 접촉하는 단계가 재료이기 때문에 건축가로서 재료를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글로 이렇게 나타낸 것들이고 여기서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뭐 나에게 있어 설계와 시공은 같은 개념이다. 나눠지는 개념이 아니라 건축은 결국 시공이 돼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설계 단계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은 재료를 만나야지 어떤 실체가 생기는 거고 인간은 그거를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고 인간이 재료를 인식하는 건 결국 공간을 인식하는 거고 공간들을 인식하는 건 건물 자체를 인식하는 그래서 결국 재료가 모든 걸 시작이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트로 단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재료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받아들이기 쉽기 위해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건 이제 LA에 있는 브로드 뮤지엄인데 이거 제가 라이노 연습을 할 때 실제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진짜요? 네, 그 왼쪽 위는 라이노 모델링 스크린샷이고 우와. 오른쪽 아래는 제가 이제 렌더링을 한 건데 렌더 되게 잘했다. 이게 트윈모션을 썼는데 되게 효과적이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왼쪽 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적인 형태 건물이 실존하기 전이죠. 이게 지금 저희는 3D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도면일 수도 있고 잘했다. 네, 그거를 이제 재료가 만났을 때 공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공간에서 재료를 보죠. 여기서는 이제 섭디로 만들어진 어떤 메쉬인데 실제로는 그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어떤 질감을 주고 또 이런 어두운 느낌 이런 걸 주고 바닥은 또 이런 대리석 판넬이 돼 있어서 반사가 되고 또 밖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떤 판넬에 거기 사이에 빛이 들어오고 결국 사람이
공간을 인식하는 건 재료이다. 그래서 건축가로서 재료를 이해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를 전달하기에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재료의 중요성을 이 책을 통해서 알았고요.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재료에 대해서 알려주냐. 제가 아까 여기에 소개에다가 빨간색을 쳐놨는데 제가 여기를 사상적 배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이 책에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름 붙인 단계인데 이 조적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이 예시로 제가 이제 알려드리자면 조적 재료가 사람에게 또 감성적인 느낌을 주죠.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근데 왜 감성적인 느낌을 주냐를 이제 이 책에서 사상적 배경을 통해서 알려줘요. 굉장히 긴 글들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뭐 이제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책에서는 조적을 매듭짓기라는 어떤 노동과 비교해서 알려주는데 인간이 짜맞추는 거죠, 건물을. 실제로 실체화하는 거예요. 형태를 부여하는 건데 거기에는 어떤 리듬감 그리고 인간의 노동이 들어갔다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또 이제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적이란 게 어떤 유닛이 있잖아요. 뭐 벽돌이라면 벽돌 하나의 그 크기 치수가 다 정해져 있죠. 그 치수가 모여서 건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건물에 완전 구체적인 형태를 부여한다.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과정이 어떤 인간의 기술이라는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성적인 느낌을 주고 또 제가 여기에 PPT에 담지 않았는데 조적이라는 재료가 옛날 이제 고형 건축이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쌓아 올린 그런 그 재료였기 때문에 어떤 영구성이라는 느낌을 주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사상적 배경이라고 소개했는데 사상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 뭐 막연하게 뭐 벽돌이라는 게 어떤 감성을 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적절하게 쓸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알기 전에는. 그래서 알면은 좀 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여기 이제 이 책에 여러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알바 알토의 어떤 건축물이나 루이스 칸의 건축물을 제 예시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이건 알바 알토가 한 말이에요. 벽돌이 어떤 새로운 휴머니즘의 기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사상적 배경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벽돌이 어떻게 쓰였는가 그리고 벽돌에 대한 여러 논의와 시도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모더니즘의 어떤 특징이 국제화와 대량 생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휴머니즘적인 게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알바 알토라는 건축가는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건축가잖아요. 그 핀란드 자체의 어떤 고유적인 전통적인 느낌과 그런 모더니즘을 결합하는. 근데 이제 벽돌이라는 재료 혹은 조적이라는 재료가 그런 휴머니즘을 담고 있다는 거죠. 왜 휴머니즘을 담고 있냐면 조적이란 재료는 결국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돌 같은 걸 사용을 하고 그거를 그 지역에서 많이 짓던 건축 방식으로 쌓아 올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화와 대량 생산과 어떤 대비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휴머니즘을 갖고 있다라고 알바 알토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재료를 선택한 거죠. 그냥 막연하게 벽돌로 지으면 따뜻하고 예쁠 것 같은데? 하고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했다. 근데 그런 사상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의도를 갖고 선택하지 못한다. 그런 걸 이 책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옆에 루이스 칸도 이 방글라데시의 국회의사당 건물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고가구 건축, 이런 옛날에 만들어진 그런 다리 건축의 그 조악한 느낌의 어떤 인간적 제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사상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럴 때 벽돌을 선택했다. 이 루이스 칸이라는 과정이 벽돌을 왜 선택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재료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번 프로젝트는 뭔가 벽돌로 해보고 싶어, 이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 따라서 벽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이패드로 그린 거예요? 네, 아이패드로 이제 그렸습니다. 앞선 이제 스케치를 통한 좀 자유로운 손긋기가 이제 좀 돼서, 그래서 재료들의 각각의 스토리를 알면은 내가 이 건물을 만들 때 또 아이디어가 있겠죠? 건물에 표현하고자 하는. 이 아이디어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나무 재료가 적격이겠다. 그래서 나무를 선택해서 재료를 넣는,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거 2학년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특히 학생분들에게 추천해주는 책입니다. 이야, 진짜 좋다. 네, 그래서 이런 사상적 배경이 나와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내용들. 네, 기술적인 내용들. 뭐 벽돌에는 어떤 재료가 있고, 각 벽돌들의 뭐 재원들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벽돌을 쌓는 방법. 쌓기 방법. 쌓기가 굉장히 지금 한 페이지만 있는데 한 4-5페이지 정도로 다양하게 나와 있고, 그 벽돌을 이제 건축의 시스템으로서 적용을 시킬 때, 예를 들어 지금 슬라브에
이 벽돌 커튼월이죠. 이걸 어떻게 걸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그래서 굉장히 재료를 공부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좋다. 네. 그래서 모든 재료들이 이런 식으로 앞에는 어떤 배경, 알아두면 좋은 배경, 불성, 그리고 그거의 어떤 자체의 시스템, 그리고 그걸 건축에 적용시킬 때 시스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이 내용들이 네. 다 있어요, 책에? 네. 목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뭐 시스템 이런 게 다 있고, 뭐 나무도 뭐 어디 우와, 자르면 되게 재밌다. 네, 세세하게 아주 다 있어서. 근데 이걸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교수님이 추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 읽다 보니까, 아, 그 수업 내용들이 다 여기서 왔구나. 이거 다 수업 몇 개 하는데? 네. 역사 수업도 되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짜 좋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진짜. 제가 강추하는. 정말. 재료는 여기까지 했고, 재료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조적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 다른 재료들에 대해서도 다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읽어보면 굉장히 좋고, 진짜 재밌다. 그 다음은 요소입니다. 재료는 이제 각각의 요소에 무슨 재료를 쓸 것인가를 아는 단계였다면, 요소는 이제 건축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죠. 그 요소들에 대한 어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은 또 적재적소에 그 요소를 쓸 수 있겠죠. 똑같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재밌었던 건 창 파트였어요. 근데 이제 가로로 긴 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저도 1학년 때 건축학개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뭐 무덤 건축의 뭐 요소 이렇게 해가지고 르꼬르비지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약간 르꼬르비지에가 1학년 건축과 학생에게는 약간 신처럼 그렇죠? 모든 뭐 건물을 도미노 구조로 만든다든가 뭐 무조건 가로로 긴 창이 돼야 된다든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심 없이 가로로 긴 창이라는 건 무조건 맞다, 옳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아까 요소의 이제 사상적 배경, 그러니까 이 개구부에서 창이라는 요소를 설명할 때 이제 이 소개가 나오는데, 가로로 긴 창에 대한 싸움이 있었어요. 이제 아우구스트 페렛이라는 그 당시 이제 모더니즘이 태동할 때 어떤 마지막 남은 전통주의자 같은 느낌의 건축가가 있었고, 그의 동료였던 르꼬르비지에가 있었는데, 이제 서로 가로로 긴 창, 세로로 긴 창에 대한 어떤 싸움을 했어요. 아우구스트 페렛이 먼저 어떤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들 합니다. 나는 파노라마 혐오한다. 가로로 긴 창 하는 애들은 뭐 볼륨만 신경 쓰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로로 긴 창이라는 것이 그 모더니즘의 르꼬르비지에가 새로운 어떤 건축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능해진 형태의 창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이제 건물들이 전부 큰 기둥 혹은 벽 구조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가로로 긴 창을 만들기에는 스팬이 너무 길어지고 하중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긴 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창문은 세로로 긴 게 당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트 페렛은 이제 수직창은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가로로 긴 창은 그걸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다. 근데 르꼬르비지에는 반대로 수직창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다. 이제 새로운 시공 방법이 가능해졌고, 또 그 당시 모더니즘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는 자연을 그대로, 자연 풍경을 그 공간에 가져오는 그런 게 있어요.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수평적으로 긴 창은 그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실용적이고 더 많은 빛을 실내로 가져올 수 있게 하고, 어떤 그 실내 공간에 대한 자유를 이제 르꼬르비지에는 꿈꿨던 거죠. 근데 아우구스트 페렛을 비롯한 어떤 기존 건축가들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뭔가 아우구스트 페렛이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하면 꼰대 같고, 르꼬르비지에는 새로운 걸 약간 표방하고 이런 것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각각의 창은 각각의 특징이 있죠. 수직으로 긴 창은 거기에 서면은 시선의 이동이 자기 발 밑에, 즉 제일 가까운 곳, 땅부터 천천히 먼 곳에 있는 어떤 건물들이 보이고 그 위에 하늘이라는 가장 먼 곳이 보이는, 그래서 보이는 풍경을 이제 회화화한다고 하는데 어떤 그림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당시에 어떤 그려진 회화 같은 것들을 봐도 창문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졌고, 그래서 세로로 긴 창은 이제 프레임,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기능을 하는 역할이 있고, 수평으로 긴 창은 인간의 시야처럼 탁 트여서 바깥에 보이는 풍경 모두를 이 창문을 통해 볼 수 있게 하죠. 그래서 이 풍경을 우리의 공간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내 외부의 경계를 흐려주고, 그러니까
앞선 이제 세로로 긴 창은 내가 내부에 서 있고 바깥의 풍경을 그림처럼 봤다면 여기는 그냥 바깥 풍경이 내 공간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효과가 있죠. 이것처럼 세로로 긴 창하고 가로로 긴 창은 사실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에 따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배경을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를 알기 전에는 학생으로서 그냥 당연하게 가로로 긴 창이 모더니즘에서 태동했고 그게 굉장히 옳은 거고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가로로 긴 창을 쓴다. 쓸 거야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로로 긴 창을 쓰게 되죠. 근데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면은 가로로 긴 창이 원래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구나. 어떤 때는 어떤 시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옳지 않은 것으로 막 느껴지고 그런 시기가 있었구나. 근데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쓰이게 되면서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됐구나.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안다면은 스스로 이제 각 요소들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기둥과 슬라브로 만들어진 그런 도미노 시스템 그런 것들도 어떤 의도가 있죠. 그 안에 자유로운 평면이라는 그런 의도를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모든 건물을 그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에 따라서 그런 시공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 책에서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이 이걸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본인만의 선택, 본인만의 어떤 의도가 있죠.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 의도를 이제 어떤 시공 방법에 담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창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창 자체에 대한 소개를 해주죠. 보면은 창은 보통 이제 상인방, 하인방 이런 게 있고 뭐 문설주가 있고 또 그 가까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형성돼 있고 이게 다 빗물이 안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창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실제 예시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설명해주고 이게 아까 말한 세로로 긴 창이 현대적으로 쓰인 건데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이게 갤러리에서 갤러리로 이동하는 복도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전부 이 세로로 긴 창으로 채운 그런 사례인데 이 공간을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세로로 긴 창 밖에 있는 공간을 그냥 그 공간 안에 끌어들여진 공간이 아니라 어떤 회화로서 바라본다는 거지, 풍경을. 그런 의도를 담고 세로로 긴 창을 썼다. 그래서 세로로 긴 창이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쓰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용도나 의도에 맞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요소들까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까 스트럭처였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대해서는 뭔가 분량 때문에 각 스트럭처마다 아까처럼 이렇게 PPT 구성해서 갖고 오기엔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저희가 이제 그 구조에 대해 생각하면 슬라브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제 소위 샌드위치라고 그러죠. 또 학생 때는 약간 그런 샌드위치식 구성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면 알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 기둥 슬라브밖에 없고 뭐 스키플로어가 뭐 좋다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뭔가 있어 보이고 뭐 이런 말 하지만 그걸 선택하기는 어렵죠. 근데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가 왜 그걸 쓰는지 모르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여기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입니다. 그 요새 건축인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루이스 칸의 그 도서관이죠. 이런 구성이나 이제 제가 여기 예시를 못 가져왔는데 이제 아돌프 루스라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죠. 저희가 아는 스키플로어 굉장히 많이 쓰는 건축가인데 그런 것들이 원형이 어디서 왔냐? 바로 이 요새 건축에서 왔다. 이거를 이제 이 장에서는 타워하우스라고 그래요. 타워하우스. 네, 타워하우스가 이런 건축들의 원형이다. 왜냐하면 요새잖아요. 요새는 바깥에서 안을 보호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굉장히 벽 구조로 일단 돼 있고 당시에는 뭐 기둥 구조 이런 게 없으니까 벽 구조로 돼 있고 벽이 굉장히 두껍고 그 안에 내부 공간을 만드는 건데 이게 시대가 변화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부 공간이 조금씩 세분화가 돼요. 맨 처음에 홀이라는 아주 주요한 공간이 있죠.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홀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벽을 파내서 공간들이 구성이 돼요. 근데 이 공간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어떤 게 생기냐? 공간 간에 위계가 생겨요. 어떤 공간은 중요하고 어떤 공간은 부수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루이스 칸의 건축의 개념에 나오죠. 서빙하는 공간, 서브 받는 공간. 그래서 루이스 칸의 건축이 여기서 왔다. 어떤 공간이 위계를 가진다는 것이 여기서 왔다라는 거를 또 이
스트럭처의 사상적 배경에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스키 플로어나 그런 공간들이 왜 필요하냐면 공간 간의 위계가 있어서. 근데 이제 아까 말한 샌드위치식 구성은 모든 공간의 중요도가 똑같죠. 왜냐면 각 층이고 서로 이제 어떤 구별이 돼 있으니까 모든 층이 다 중요도가 똑같은데 스키 플로어나 이런 식의 구성은 공간 간의 위계가 있죠. 중앙 홀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고 그 주변으로 여긴 도서관이니까 장서들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캐럴이라고 그러죠. 그 개인이 공부하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건축에서 왔다. 중앙에 홀이 있고 주변에 파 내려가면서 이 파지는 공간들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자연광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 홀보다는 좀 더 덜 개방된 폐쇄적인 공간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뭐 여기에 만약에 계단이 형성이 된다면 여기는 뭐 중앙 계단이고 여기는 이제 어떤 시종을 듣는 하인들이 이용하는 건물. 서비스 동선. 네, 그런 게 구성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왔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또 위계를 갖는 공간을 가지고 싶으면 이런 식의 공간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키 플로어 같은 것도 사용하게 되고 스키 플로어도 그 스키 플로어가 필요한 이유가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공간과 구별된 다른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층으로 해버리면 이제 독립된 공간이 되니까 위계가 같아지죠. 근데 오히려 연결돼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은 중요한 공간, 덜 중요한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걸 선택을 할 수가 있다. 설계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뭔가 더 풍부한 설계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기법을 많이 알고 있으면 또.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보면은 이 타워하우스라는 게 과거에는 어땠고 점점 더 뭐가 추가되고 그게 현대 건축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는지 이런 거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죠.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이 뒤에는 구조의 어떤 사상적 배경을 알려줬으면 그 뒤에 뭐 시스템 이런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예시잖아요. 이제 건물 예시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고 싶었다. 누군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거는 스위스의 그러니까 우드 인더스트리를 공부하는 건물이어서 뭔가 상징적으로 나무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파사드에. 근데 이게 건물이 규모가 꽤 있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나무로 지을 수 있을까 건물을 했을 때 이게 나무예요? 겉에는 나무고 안에는 콘크리트. 여기 겉에는 다 나무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보면은 내부 복도, 그러니까 어떤 코어와 복도는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콘크리트가 어떤 캔틸러버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아래에 어떻게 보면 이 목조 유닛들을 거는 거예요. 걸고 뭐 자체적으로도 기둥이 있어서 물론 구조적인 안정성은 더 생기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히 목조로만 이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콘크리트로 뼈대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목조를 추가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택을 한 거죠. 재료와 그 시공 방법을. 근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계 때부터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설계를 절대 할 수 없죠. 그냥 만약에 목조로만 짓고 싶다. 만약에 학생 설계였으면 저였다면 통째로 목조를 했을 것 같아요.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지어지든 안 지어지든 이게 건물이 설 수 있든 없든 간에 그냥 통째로 목조로 하고 뭐 목조로 그냥 똑같이 기둥 뭐 골조 이런 거 만들고 해결을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합니다. 콘크리트 코어 모형을 먼저 만들어서 이게 이 안에 있는 복도가 설 수 있는가 이런 거 하고 실제로 콘크리트를 먼저 지었죠. 거기다가 이제 목조를 채워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를 건축가 입장에서 사전에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야지 이런 건물이 최종적으로 나온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책이 두꺼운 이유가 있구나. 네,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선택을 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책에. 네, 그래서 이런 사례까지 그러니까 앞에 이제 재료와 요소를 알았으니까 재료 요소 구조도 알았잖아요. 그럼 건물. 그죠? 걔네를 어떻게 실제로 구성을 했냐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죠. 목조로 이렇게 이게 실제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그러니까 파사드가 다 나무로 돼 있고 이런 구조들만 콘크리트로 돼 있고 이런 모습이 되게 아름다워서 굉장히 효과적인 설계지 않았나.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아까 이제 도면들이라고 목차에 써놨는데 이런 디테일 도면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그러니까 도면을 읽는 방법도 나왔어요. 맨 앞에 뭐 축척이 뭐냐. 뭐 치수는 어떻게 쓰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얘는 보고 얘는 보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뭐 어떤 건 단열재고 어떤 건 이제 바닥판이고 판넬이고 어떤 건 콘크리트고 어떤 건 벽돌이고 되게 좋다. 네,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면 되게 많네. 네, 도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디테일 수업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구비해 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거 보통 버림 콘크리트 이런 네. 거 몇 미리 쳐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다 나와 있죠. 방습제 그래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 누군 네. 이거 다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죠. 디테일 이런 걸 공부하기 전에는. 그래 맞아. 진짜 공사하지 않고선 이거 어떻게 시공되는지도 모를 거야. 그쵸. 네. 보통 이제 학생 설계 때 모델링을 하면 보통 지하도 없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 다 어떤 매스가 돼 있죠. 이거 다 그냥 다 쭉 올라와서 렌더링 해야 되니까 뭐 바닥 따로 만들어지고 뭐 이 정도만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알면은 설계할 때 고려할 수 있겠죠. 맞아. 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혹은 또 제가 이제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학생 설계 때 또 좀 모델링을 하면은 층 구별을 슬라브로 해요. 사실은 슬라브 밑에 뭐 판넬이 있고 그 사이에 뭐 설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층과 층 사이가 사실은 뭐 3000이라고 하면은 뭐 300 정도는 뭐 안에 전기 설비 들어가고 조명 들어가고 거기에 또 판넬 걸고 이런 것들을 디테일 수업을 안 들으면 사실 모델링 할 때는 이 천장이 바닥판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죠.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다. 실제로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여기 사람이 여기 서 있다 그러면 마감면이 있어가지고 그쵸. 이 선부터 위에 천장까지가 한 1m는 될 거예요. 그쵸. 그 차이가 있죠. 여기 안에 이제 슬라브 또 종류에 따라서 그치. 슬라브를 뭐 강판으로 했으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뭐 빔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은 사실 모델링이 좀 더 디테일하게 되겠죠. 사실 그래서 실제 모델링 할 때는 슬래브 딱 뭐 300mm 정도 두께 주고 끝내잖아요. 그쵸. 그걸 갖고 이제 모형을 만들면 모형이 예뻐 보이는데 그쵸. 실제 지으면 슬래브가 왜 이렇게 두꺼워 보이지? 그쵸. 거기다 안에 뭐 이 전선 들어가는 거 막 그쵸. 천장 수장 공사하고 하면은 네.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그쵸. 맞아. 벽 같은 것도 막 그냥 내력벽은 내력벽은 뭐 150, 맞아. 내력벽은 300 하고 그냥 끝내잖아요. 매핑 넣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알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알면은 렌더링 할 때도 좋은 게 아예 레이어를 예를 들어 뭐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안에 뼈대를 지어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천장 판넬 이런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여쯤에다가 또 만들어주고 바닥 슬라브 해서 만들어주면 사실 렌더링 할 때 좀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예를 들어 이 뼈대를 콘크리트로 해요. 그러면 내부 렌더링을 하면은 천장도 콘크리트로 나오고 그쵸. 바닥도 콘크리트로 나오고 맞아. 뭐 바닥재를 뭐 하얀색 페인트로 하고 싶어. 그래서 페인트를 설정해주면 렌더를 찍으면 천장이 페인트로 나와버리고 맞아.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정도의 지식만 알아두면 건물 만들 때 외장재, 내장재, 바닥판, 뭐 슬라브, 뭐 천장 판넬 이 정도 레이어 구분만 해줘도 좀 더 디테일하고 현실적인 렌더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렌더링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되게 중요해요. 네, 보통 근데 마감이 급해서 그쵸. 건물 매스 형태 만들다 끝내버리면 그쵸. 보통 매핑을 포토샵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포토샵 써야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모델링을 할 때는 그러니까 보통 학생 설계 때는 모델링 하나가 약간 핵심 프로젝트죠. 여기서 이제 맞아. 여기서 이제 뭐 도면 다 만들고 맞아. 이걸로 렌더링 다 하고 그러는데 실제 저는 이거 알고부터 모델링을 할 때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렌더링을 할 거라는 전제를 깔고 모델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레이어들을 다 설정해줘서 처음부터 만들면 사실 편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도면 같은 거는 도면은 따로 하고 이게 맞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좋죠. 그쵸. 제가 건설기술교육원 강의를 나갔는데 네, 빔 과정 강사거든요. 그쵸. 그래서 하는 말이 모델링 하나로 다 끝내려고 하지 말라고 네, 말해요. 맞아요. 도면용 모델링, 렌더링용 렌더링 모델링, 모델링, 네. 다이어그램용 모델링, 심지어 네. 3D 프린팅용 모델이 따로 있어야 돼. 네, 예를 들어 3D 프린팅 모델링인데 난간 3mm짜리 표시한다?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네, 심지어 레빗 파일 하나로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그쵸, 달리 만들어야 되거든요. 빔 파일도. 그쵸. 맞아요. 그거 되게 네. 공감해요. 그 말에.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알고 있으면은 그런 거 좀 구분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뭐 다이어그램용 모델도 사실 이 모델로
하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해요. 되게 디테일한 모델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뭐 창틀까지 하고 맞아. 뭐 난간 같은 것도 막 다 하나하나 나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이어그램 모델로 쓰려면 선이 지어야 되는 거지. 선이 엄청 많아져서 또 지우고 이런 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로 하면은 좋다. 그래서 모델링 파일이 진짜 여러 개 있어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거를 학생 때 알면은 어, 굉장히 이게 시간적으로도 맞아. 많은 차이를 만들고 퀄리티로도 많은 차이를 만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책에 대한 소개였고 다음 세 번째 영상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네, 세 번째 영상에서는 건축의 경험이라는 이 책은 앞선 책이 약간 실시 설계와 관련된 어떤 되게 자세한 서적이었다면 여기 약간 하나의 관점,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철학 책이죠. 근데 굉장히 쉬워요. 쉽고 재밌어서 책은 두꺼운데 굉장히 쉽고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바로 3편에서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